아유, 병원 같은 데는 음기가 너무 세서 안 돼. 우리 가족이 큰맘 먹고 하와이까지 가는데 그런 불길한 기운을 묻혀서야 되겠니? 현관에서 향수를 뿌려대며 당당하게 말하는 시어머니 김 여사를 보며 나는 지난 5년처럼 눈물을 삼키며 참지 않았다. 그저 미소 짓는 얼굴로 그들이 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었을 뿐이다. 3시간 뒤 나는 어머니의 병실 앞 복도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운 하와이발 부재중 전화 87통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차가운 손길로 전원 버튼을 꾹 눌렀다. 내 명의의 신용카드로 면세점에서 에르메스를 긁겠다고? 정말 미안하지만 당신들의 자동 현금 인출기는 오늘부로 정식 파산 선고를 내렸으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져 있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신발장 옆에서 베이지색 캐리어를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향수병을 든 채 자신의 코트와 목도리 그리고 허공에 대고 향수를 3번 연달아 뿌려댔다. 윤지수는 거실과 현관의 경계에 서 있었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아온 상태 설명서가 들려 있었다. 종이 끝자락은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가늘게 구겨졌다. 조금 전 의사가 했던 오늘 중에 보호자 서명을 마치는 게 좋겠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누군가 뒷덜미에 얼음물을 쏟아부은 것 같았다. 남편 이도진은 문가에 기대어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밝은색 면바지를 입고 머리 모양도 아주 깔끔하게 다듬은 모습이 공항이 아니라 어디 근사한 파티에라도 가는 사람 같았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뱉었을 때도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쥔 손바닥 안에서 기기를 한번 만지작거렸을 뿐이다.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았다. 저희 엄마 오늘 수술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상황이 아주 급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저 도진 씨가 병원에 하루만, 아니 반나절이라도 같이 있어 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향수 뚜껑을 닫으며 고개를 돌려 지수를 쳐다봤다. 얼굴에는 악의 어린 험악함 대신 차라리 그게 나을 정도로 시린 당연함이 서려 있었다. 사부인 몸이 안 좋으시다니 나도 유감이다. 시어머니는 유감이라는 단어를 마치 다음 주에 비가 올 것 같다는 말처럼 가볍게 뱉었다. 하지만 도진이 요즘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니? 너도 알잖니?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려면 운이 정말 중요한 법이야. 병원 같은 음산한 데는 너나 다녀오렴. 그런 기운 묻혀와서 우리 아들 재물운 막지 말고. 신우이 이아름이 침실에서 2번째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지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제 가방 속을 뒤적거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언니, 달러 환전 정말 안 해놓은 거야? 신우이가 가방 버클을 탁 소리 나게 닫았다. 오늘 집에 이런 일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직접 했을 거 아냐? 이제 공항 가서 줄 서야 하잖아. 정말 번거롭게 시리. 지수는 신우이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팔찌를 보았다. 지난달 신우이 생일 때 시어머니가 지수에게 가는 길에 하나 사오라고 시켰던 물건이었다. 당시 시어머니는 아가씨가 아직 미혼인데 올케가 좀 챙겨줘야 집안이 화목한 법이라고 했었다. 지수는 학원 일을 마치고 밤 11시에 식탁에 앉아 신우이가 보내온 사진들 중 가장 무난한 디자인을 골랐던 기억이 났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학부모 설명회가 있었음에도 말이다. 그런데 지금 신우이는 오직 달러 환전 걱정뿐이었다. 거실 커튼은 완전히 거치지 않아 서울의 오전 햇살이 가느다란 선이 되어 거실 탁자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지수의 어머니 박현주 씨가 그저께 보내온 작은 김치통이 놓여 있었다.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며 커피로만 버티면 안 된다고 웃으며 말하던 어머니였다. 지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위 내시경 사진 속 그 검은 그림자가 의사가 당장 수술을 서두를 만큼 커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남편이 마침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마치 오랫동안 방해를 받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지수야, 일을 너무 무겁게 만들지 마. 남편이 눈을 들어 그녀를 보며 부드럽지만 꾸짖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장모님 곁에는 병원 사람들도 있고 간병인도 있잖아.
너 이미 간병인 구했다며? 내가 간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 내가 오늘 안 가면 비행기 표랑 호텔 예약한 거 다 날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번 여행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너도 알잖아. 보호자 사인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아니라 남편 사인이요. 지수가 말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어머니가 대신 말해주길 기다리는 눈치였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바로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딸인데 내가 사인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니. 결혼한 지 5년이나 됐으면서 아직도 앞뒤 구분을 못해. 사부인도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도진이는 내 남편이야. 남편 사업이 잘 풀려야 내 앞날도 보장되는 거 아니겠니? 언니, 신우이가 주방에서 반찬 봉지를 들고 나오며 참견했다. 길에서 먹으려는 모양이었다. 우리 집에 있는 그 블랙카드, 도진 오빠가 챙겼지? 면세점 가서 써야 하거든.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지갑을 닫으며 지수의 시선을 피했다. 챙겼어. 어차피 가족 카드인데 집안일에 좀 쓰는 게 무슨 문제라고. 그 카드는 윤지수 본인 명의로 발급된 윤씨 집안 기업의 법인 제휴 부속 카드였다. 처음 남편에게 카드를 준 건 남편이 사업상 접대를 하려면 체면이 서야 한다며 가끔 급할 때만 쓰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느샌가 시어머니의 가전제품 구입, 신우이의 피부관리, 시아버님 이창수 씨의 골프 연습장 비용까지 모든 가끔이 고정 지출이 되어버렸다. 매달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남편은 지수 앞에 슬쩍 고지서를 밀어놓으며 말했다. 자기 학원 수입 일정하잖아. 일단 이번만 좀 처리해줘. 우리 회사 다음 투자 유치되면 내가 한꺼번에 다 갚을게. 지난 5년 동안 지수는 그 한꺼번에라는 말을 믿으며 몇 번이고 뒤처리를 해왔다. 시어머니가 허리를 숙여 신발을 신으려다 뒤축이 걸렸는지 멈칫했다. 지수는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다가갔다. 예전처럼 당연하게 허리를 숙여 도와주려던 찰나였다. 무릎이 채 굽혀지기도 전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병원 번호를 보자 지수의 동작이 멈췄다. 윤지수 보호자님 되시나요? 전화기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박현주 환자님 수술 전 검사가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보호자님을 급히 찾으십니다. 어서 병원으로 와주세요. 지수는 휴대폰을 꽉 쥔 채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섰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지수가 허리를 숙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가 움직이지 않자 시어머니는 불만 섞인 눈으로 지수를 올려다보았다. 얘야, 너 뭐 하니? 구두 주걱 좀 집어다 줘. 지수는 신발장 위에 놓인 구두 주걱을 한 번, 그리고 시어머니의 발을 한 번 쳐다보았다. 하지만 주워주지 않았다. 어머니, 구두 주걱은 어머니 오른쪽에 있네요. 직접 쓰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순간 굳었다. 며느리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은 표정이었다.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야, 나가기 전부터 유난 떨지 마.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지수는 병원에서 준 종이를 가지런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난 병원 가볼게. 신우이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끼어들며 지수의 셔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언니, 병원 갈 거면 다녀와서 머리부터 감고 방에 들어와. 어른들이 그런데 부정 탄다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시아버지는 문과에 서서 시종일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발을 다 신은 뒤에야 헛기침을 한 번 하며 남편에게 말했다. 시간 다 됐다. 가자. 시어머니는 결국 직접 구두 주걱을 집어들고 신발을 신었다. 그러고는 문틈을 향해 다시 한번 향수를 뿌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남편이 캐리어를 들고 지수 곁을 지나가며 목소리를 조금 죽여 말했다. 도착하면 전화할게. 너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엄마가 말이 좀 직설적이라 그렇지 다 우리 집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 지수는 남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남들 앞에서는 언제나 반듯하고 체면을 차리는 사람이었다. 스타트업 대표라는 직함에 잘 가다듬은 수트를 입고 학원 앞으로 지수를 데리러 올 때는 커피를 사들고 오기도 했다. 지수의 어머니를 만날 때도
깍듯이 고개를 숙여 안부를 묻곤 했다. 하지만 정말로 그가 나서야 할 때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시어머니의 입을 빌리게 하고 자신은 우리 집을 위해서라는 한마디로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도진 씨, 지수가 남편을 불렀다. 남편은 지수가 드디어 사과하려는 줄 알았는지 발걸음을 멈췄다. 지수는 아주 덤덤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병원 안 갈 거야? 남편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가락을 두어 번 까딱거렸다. 내가 말했잖아. 지금 가봤자 의미 없다고. 일단 장모님 쪽 일부터 잘 처리해. 우리 다녀와서 찾아뵐 테니까.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댔다. 찾아뵙긴 뭘 찾아뵈어? 수술 끝나고 천천히 가도 돼. 사람 죽는 것도 아닌데 우리 여행까지 망칠 일 있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금속문에 네 사람의 모습이 비쳤다. 캐리어들이 엉켜있는 모습이 마치 떠들썩한 출발 같았다. 지수는 다가가서 열린 버튼을 누른 채 그들의 짐을 안쪽으로 밀어주었다. 시어머니는 지수가 이제야 며느리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했는지 콧방귀를 뀌었다. 진작 이래야지. 여자가 집안에서 남편 앞길 막는 게 제일 못난 짓이야. 지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운 빛처럼 얼굴 위를 겉돌았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신우이의 불평이 들려왔다. 오빠, 공항 도착하면 면세점부터 가야 해. 늦으면 물건 다 빠진단 말이야. 내려가는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었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고 문틀 위에 비상등만 깜빡거렸다. 지수는 문을 닫았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뿌린 향수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달콤한 그 냄새가 어머니가 보내준 김치 냄새를 누르고 병원의 소독약 냄새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 있다가 식탁 위의 그릇들을 싱크대에 넣었다. 수돗물을 틀자 물줄기가 사방으로 튀어 소매 끝을 적셨다. 소매를 걷어붙이지도 않은 채 그릇들을 하나하나 헹궈 건조대에 올렸다. 마지막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며 짧은 소리를 냈다. 그릇은 깨지지 않았지만 지수의 움직임은 멈췄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먼저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네, 박현주 환자 딸 윤지수입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서명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바로 집을 나서지는 않았다.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고 어머니가 예전에 주셨던 부동산 서류, 학원 공동 운영 계약서, 그리고 몇 장의 은행 카드를 서류 봉투에 챙겨 넣었다. 봉투 지퍼가 뻑뻑해서 2번이나 힘을 주어 당겨야 했다. 택시가 마포를 벗어날 때쯤 하늘은 흐릿했다. 한강변의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잿빛 녹색을 띠게 했고 다리 위 차들은 양옆으로 갈라져 달렸다. 뒷좌석에 앉은 지수의 휴대폰 화면이 밝게 빛났다. 그녀는 뱅킹 앱을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리고 가족 카드 관리 페이지로 들어갔다. 남편 명의로 된 부속 카드가 가장 위에 있었다. 그 아래로 시어머니, 시누이, 시아버지가 주로 쓰는 카드들이 줄줄이 보였다. 카드마다 한도가 꽤 높았고 상태는 정상이었다. 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한번 슬쩍 보고는 다시 앞을 주시했다. 라디오에서는 교통 상황을 알리는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치 다른 세상의 평온함처럼 느껴졌다. 지수의 손가락이 분실 신고 및 정지 버튼 위에 머물렀다. 남편이 처음 카드를 받았을 때가 생각났다. 결혼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다. 남편은 사업가는 체면이 생명이라며 투자자들을 만날 때 초라해 보이면 안 된다고 했었다. 지수가 카드를 건네자 남편은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나랑 결혼한 거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할게. 어머니가 학원 사무실 구석에서 보온병을 든 채 지수를 기다리며 하던 말도 생각났다. 결혼은 참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디 서 있는지를 잘 보렴. 그때 지수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웃어 넘겼었다. 휴대폰 화면의 버튼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지수는 그 버튼을 눌렀다. 확인창이 떴다. 주저없이 다시 한번 눌렀다. 이어 2번째, 3번째, 4번째 카드까지.
버튼을 누를 때마다 보이지 않는 끈을 하나씩 가위로 잘라내는 기분이었다. 마지막 카드를 누를 때 손등에 서늘한 기운이 돌았지만 손가락 끝은 아주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모든 카드의 정지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지수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엎어놓고 창밖을 보았다. 병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바람에 쏠린 가로수들이 한쪽으로 누워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남편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다. 인천공항 비빈라운지 안에서 시어머니는 간식 접시를 시아버지 앞으로 밀어주더니 다른 접시는 슬쩍 제 앞으로 끌어당겼다. 역시 이런 좋은 카드가 있어야 이런 데도 들어오는 법이야?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득의양양한 기색은 감추지 못했다. 도진아, 결혼은 역시 집안 보고 잘해야 해. 지순애가 식구는 적어도 돈은 참 요긴하잖니. 남편은 옆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는 회사 동료들이 보낸 메시지 몇 개가 떠 있었지만 그는 쓱 훑어보고 넘겨버렸다. 오늘 출발하기 전 이미 몇 군데의 빚 독촉을 뒤로 미뤄둔 상태였다. 이번 여행에서 그럴싸한 사진 몇 장 찍어 업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적어도 회사가 건재하다는 모양새는 유지할 수 있을 터였다. 신우이는 휴대폰으로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찍느라 바빴다. 각도를 조절하며 싫은 내색을 했다. 엄마, 아빠 손 나오게 찍지 마. 너무 촌스럽잖아. 시아버지는 말없이 손을 거두었다. 젊을 때 작은 회사에서 평생 일하다 은퇴한 그의 유일한 낙은 교회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늘 그를 무능하다고 구박했지만 대외적으로 체면이 필요할 때는 우리 아들이 아빠를 닮아 진중하다고 그를 앞세우곤 했다. 라운지 밖에서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신우이는 휴대폰을 챙기며 들뜬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재촉했다. 빨리 면세점 가자. 내가 봐둔 가방 재고 있는 거 확인했단 말이야. 오늘 무조건 사야 해. 시어머니가 얼른 일어났다. 가자. 가. 지수개가 또 언제 돈 가지고 딴소리 할지 모르니 카드 긁힐 때 얼른 사버려야지. 남편은 그 말에 눈썹을 살짝 까딱했다. 엄마, 너무 대놓고 그러지 좀 마세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돌아보며 핀잔을 줬다. 대놓고라니. 걔가 내 마누라 아니냐. 걔가 버는 돈이 우리 집 돈이지. 내 사업 나중에 잘 되면 걔도 다 호강할 거 아니야. 남편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겉옷을 챙겼다. 컵받침이 닿아 있던 자리에는 둥그런 물 자국이 남았다. 면세점 조명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다. 카운터 앞에는 몇몇 여행객이 줄을 서 있었고 공기 중에는 향수와 새 가죽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신우이는 검은색 가방을 한번 매보고 다시 밝은색 가방으로 바꿔 매며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렸다. 오빠, 이거 예쁘지? 신우이가 가방끈을 어깨에 걸치며 일부러 허리를 꼿꼿이 폈다. 나 평소에 출근할 때 들어도 되겠어. 시어머니가 옆에서 다른 가방을 집어들었다. 이건 나한테 딱이다. 교회 모임 갈 때 들고 가면 다들 한눈에 알아볼 거야. 남편은 가격표를 슬쩍 확인했다. 얼굴 근육이 살짝 경직되었지만 미소 짓는 점원과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는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능숙하게 건넸다. 이거 2개 같이 계산해주세요. 점원이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 결제기에 넣었다. 짧은 기계음이 들렸다. 점원의 미소가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다. 손님, 죄송합니다. 카드가 승인 거절로 뜨네요. 정지된 카드로 나옵니다. 거울 속 신우이의 웃음이 딱딱하게 굳었다.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냐는 듯 눈을 깜빡거리다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정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다시 한번 긁어봐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그는 카드를 낚아채듯 받아들며 짐짓 태연한 척 말했다. 기계 문제인가 보네요. 이걸로 해주세요. 2번째 카드를 건넸다. 다시 기계음이 울렸다. 점원이 화면을 확인하고 여전히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카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여행객 중 누군가 낮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우이가 얼른 뒤를 째려봤지만 그 사람은 시선을 돌릴 뿐 입가에는 구경거리를 만난 듯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남편은 세 번째 카드를 꺼냈다. 손가락 끝이 이미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카운터 가까이 다가가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목소리를 죽이면서도 점원에게 권위적으로 굴었다. 우리 집이 평소에 잘 쓰는 카드고 한도도 아주 높아요. 아가씨가 뭐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 점원이 다시 결제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점원이 카드를 트레이에 담아 돌려주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3장 모두 정지 상태입니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뭘 확인해. 시어머니가 남편을 돌아봤다. 지수한테 전화해봐. 그 애가 실수로 뭐 잘못 건드린 거 아니니? 병원에서 정신없으니 애가 모자라게 굴어서 그런 거야?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지수의 번호를 눌렀다. 첫 번째는 받지 않았다. 두 번째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세 번째 시도했을 때는 상대방의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신우이는 가방을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가방 버클이 금속 바닥에 부딪히며 쨍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다. 오빠, 언니가 우리 차단한 거 아니야? 남편의 목등뼈가 움찔거렸다. 점원 앞에서 그런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다른 번호를 눌렀다. 지수의 학원 사무실 전화였다. 한참 뒤에야 보조 강사가 전화를 받았다. 네, 강남 1관입니다. 남편은 목소리를 부드럽게 가다듬었다. 저 윤 원장 남편입니다. 지수 좀 바꿔주세요. 강사가 잠시 멈칫하더니 빈틈없이 예의 바른 말투로 대답했다. 이 선생님, 윤 원장님 오늘 긴급 휴가 중이십니다. 개인적인 용무는 전달해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라니까요. 남편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날이 섰다. 점원은 2개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먼지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체면을 살려주려는 듯 아주 천천히 움직였지만 그 느린 동작이 오히려 더 큰 모욕처럼 느껴졌다. 뒤에 서 있던 여행객들은 이미 다른 쪽 카운터로 옮겨갔고 몇몇은 지나가며 남편을 힐끗거렸다. 강사는 여전히 정중했다. 이 선생님, 원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 외에 어떤 연락도 받지 않겠다고요? 남편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에게 돌아섰다. 일단 그냥 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냥 가다니. 사기로 다 약속했잖아. 아름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 마누라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지? 제 엄마 아프다고 우리 온 식구 망신 주는 거 아니냐고. 신우이는 휴대폰을 가방에 쑤셔 넣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나 친구들한테 이거 샀다고 자랑 다 해놨는데. 남편이 낮은 소리로 윽박질렀다. 그만 좀 하세요. 일단 비행기부터 타요. 그들이 발을 돌려 떠날 때 뒤에서 점원이 작게 속삭였다. 손님, 안녕히 가세요. 그 평범한 서비스 멘트가 시어머니의 귀에는 가느다란 뺨을 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문제는 면세점뿐만이 아니었다. 라운지 이용 금액 중 일부 추가 결제가 필요했다. 시아버지가 제 카드를 내밀어 보았지만 잔액 부족이 떴다. 남편은 지갑 속의 카드들을 하나씩 카운터 위에 펼쳐놓았다. 마치 빛바랜 플라스틱 조각들을 늘어놓은 모양새였다. 직원은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예의에서 경고로 변해 있었다. 손님, 탑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교회 장 집사한테 전화해봐요. 일단 조금만 빌리고 서울 가서 갚는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공항에서 그런 전화를 하라고?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럼 여기서 발 묶여 망신당할 거예요? 시아버지는 구석으로 걸어가 가족들을 등지고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죽여 들리지 않았지만 어깨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보였다. 몇 분 뒤 그는 친구가 임시로 송금해준 돈으로 겨우 비용을 결제했다. 좌석 업그레이드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탑승구에서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안색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신우이는 비행기 내내 좌석이 좁다며 투덜댔고 남편은 자리에 앉자마자 끊임없이 지수의 번호를 눌러댔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마지막 안내 방송이 울릴 때 그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옆 좌석 승객이 그를 쳐다봤다. 남편은 고개를 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와이의 공기는 고온다습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체면을 지키려 선글라스를 끼고 고개를 빳빳이 든 채 밖으로 걸어 나왔다. 호텔 로비에는 꽃향기가 가득했고 바닥은 반짝거렸다. 프런트 직원이 미소 지으며 보증금용 신용카드를 요청했다. 남편이 카드를 건넬 때 속으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있었다. 몇 초 뒤 직원의 미소는 더 부드러운 사과로 바뀌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사전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다. 왜 그래? 방은 우리 예약했잖아. 신우이가 옆에서 휴대폰 번역기를 보며 안색이 점점 파랗게 질려갔다. 시아버지는 캐리어를 다리에 기대어 세워놓고 손바닥을 바지춤에 문질러 닦았다. 남편은 몇 장의 카드를 더 내밀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호텔 로비의 소파는 푹신했지만 그들은 딱딱하게 굳은 채 앉아 있었다. 발치에 쌓인 캐리어들이 마치 길가에 버려진 짐짝 같았다.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독서를 퍼부었다. 지수한테 전화해. 그년이 미쳤지. 우리를 다 죽이려는 거야, 뭐야? 남편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에는 해명이었고 그 다음은 질책이었으며 나중에는 명령이었다. 당장 카드 풀어. 장모님 일은 내가 돌아가서 다 처리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고집 피우지 마. 우리 지금 외국이야.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 윤지수, 내가 조금이라도 아내다운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전화 받아. 메시지는 계속해서 전송되었지만 단 하나의 응답도 없었다. 신우이가 캐리어를 발로 툭 찼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주변 투숙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며 울먹였다. 나 밖에서 자기 싫어. 오빠, 어떻게 좀 해봐. 남편은 현금을 환전할 곳을 찾으러 일어났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비로소 허리를 조금 굽혔다. 그녀는 로비를 오가는 여행객들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카드를 내밀고 카드키를 받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집은 체면 있는 집안이라는 표정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몇 시간 뒤 그들은 짐을 끌고 호텔을 떠났다. 밤바람에는 바다의 짠내와 쓰레기통 근처에 눅눅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시아버지는 길가에서 교회 친구들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더 걸었지만 상대방은 점점 전화를 늦게 받았다. 남편은 여행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중개인을 찾아냈지만 그가 내건 조건에 남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신우이는 가로등 아래 숨어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캐리어와 길거리 벤치 사진을 올리며 온갖 억울함을 쏟아냈다. 생전 처음 여기 와서 인생 최악의 날을 보낸다. 누군가 일부러 카드를 정지시켜서 온 가족을 노숙하게 만들었다. 그런 여자는 정말 심장이 있는 걸까? 그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진 속에는 남편의 옆모습과 시어머니의 가방이 슬쩍 노출되어 있었다. 새벽녘, 지수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그 게시물을 보았다. 수술실 불이 한 번 꺼졌고 의사는 수술이 잘 끝났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병실로 옮겨졌고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아주 얕게 숨을 쉬고 있었다. 이마 위에는 땀에 젖은 백발 몇 가닥이 붙어 있었다. 지수의 휴대폰 화면에는 8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남편, 시어머니, 신우이, 시아버지. 번호가 번갈아 가며 깜빡였다. 메시지에는 욕설과 애원, 협박, 그리고 내 엄마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남편 집안에 이럴 수 있느냐는 문장도 있었다. 지수는 그 문장을 보고 엄지손가락을 멈췄다. 병실 안기계가 삑 소리를 냈고 어머니의 손가락이 이불 밖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수는 휴대폰을 뒤집어 무릎 위에 내려놓고
손을 뻗어 어머니의 이불 끝을 여며주었다. 어머니는 아주 잠깐 눈을 떴다. 실눈을 뜨고 옆에 앉은 딸을 보더니 입술을 달싹였다. 도진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종잇장처럼 가늘었다. 지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의 손등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피부는 차가웠지만 마디마디에는 예전 지수를 안아주던 힘이 남아 있었다. 출장 갔어요. 지수가 말했다. 어머니는 몇 초간 딸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병실 안에는 기계 소리만 가득했다. 잠시 후 어머니는 느리게 눈을 깜빡였다. 마치 차마 내뱉지 못한 말을 속으로 삼키는 것 같았다. 지수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그녀라고 모를 리 없었다. 지난 5년 동안 어머니가 집에 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식사 후에나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늘어놓았고 남편은 주방 문턱에서 못 들은 척 연기를 했다.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따진 적이 없었다. 그저 떠날 때 지수의 목도리를 잘 여며주며 춥거든 참지 말라고 말해줄 뿐이었다. 그때마다 지수는 늘 괜찮다고만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날이 밝아올 무렵 지수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잘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변호사는 학원 학부모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었는데 예전에 지수의 운영계약 관련 분쟁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상대방의 목소리에 잠이 덜 깬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윤 원장님, 이 일은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지수는 창밖 병원 뒤뜰의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나무 아래로 간병인이 빈 휠체어를 밀고 지나가고 있었다. 한 변호사님, 이혼하려고요. 지수가 말했다. 그리고 남편 명의와 제 명의로 된 모든 이상 대출, 보증, 송금 내역을 다 조사해주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단, 모든 과정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고 싶어요. 수화기 넘어가 잠시 고요해졌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한결 맑아졌다. 지금 안전하신가요? 병원입니다. 어머니 수술이 방금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답했다. 일단 상대방을 따로 만나지 마세요. 감정적인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마시고요. 카드 정지 기록, 상대방의 욕설 문자, 확보할 수 있는 송금 명세서를 다 저장해 두세요. 오늘 오전 중에 저희 쪽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껐다. 화면이 검게 변한 뒤 그녀는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다. 새벽에 병원에는 발소리가 시작되었다. 간호사가 약수레를 밀고 지나가며 바퀴 굴러가는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지수는 허리를 곧게 펴고 병실로 돌아갔다. 그 후 이틀 동안 지수는 마포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어머니의 수술 후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요양 계획을 서둘러 결정해야 했다. 지수는 학원 시간표를 다른 공동원장에게 잠시 맡기고 어머니를 일반 병실에서 집중 간호가 가능한 병동으로 옮겼다. 그녀는 매일 병원과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학원을 오갔다. 잠은 아주 짧게 조각내어 자야 했다. 무너질 시간도,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었다. 변호인단이 뽑아온 자료들이 회의실 탁자 위에 한 페이지씩 펼쳐졌다. 첫 번째는 남편 회사의 재무 상태였다. 이른바 스타트업이라던 회사의 장부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몇 번의 투자 유치도 성사되지 않았다. 사무실 임대료는 밀려 있었고 직원들의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도 쌓여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지수가 남편의 사업을 돕기 위해 보냈던 돈들은 실상 회사 계좌로 들어가 급한 불을 끄는 데 쓰였다. 지수는 그 날짜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날짜마다 남편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이번만 임시로 돌려막으면 돼. 투자자들이 이미 긍정적으로 답했어. 자기가 나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 부부 사이에 이렇게 계산적으로 굴면 정 떨어지지. 두 번째 자료는 시어머니가 현재 살고 있는 경기도 아파트의 전세금 출처였다. 변호사가 복사본을 지수 앞으로 밀어주며 아주 평온한 말투로 말했다. 윤 원장님, 이 담보대출은 원장님 명의의 혼전주택을 담보로 시행되었습니다. 서류에는 원장님 서명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서명 흔적이 아주 이상합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가서 서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수는 윤지수라고 적힌 그 석자를 뚫어지게 보았다. 평소 그녀의 필체를 억지로 흉내냈지만 마지막 획이 너무 과하게 눌려 있었다. 그녀는 학원에서 매일 수많은 서류에 사인을 하느라 평소수의 마지막 획을 아주 가볍게 긋는 버릇이 있었다. 하지만 서류상의 마지막 획은 마치 남들이 못 알아볼까 봐 겁이라도 난 듯 검은 잉크가 뭉칠 정도로 꾹 눌러 써져 있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지수가 말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부분은 필적 감정을 맡기고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 미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우선 재산보전 신청을 해서 상대방이 더 이상 지분이나 계좌를 처분하지 못하게 막죠. 마포 아파트는 원장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상대방이 함께 거주했더라도 소란이나 위협, 재산 침해 사실이 있으면 임시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번호키 비밀번호는 바꾸셔도 되지만 보안업체와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해서 상대방이 빌미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 위조된 서명에서 떠나지 않았다. 5년 전 남편과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식을 마치고 이렇게 말했었다. 우리 집이 내 집에서 돈 한 푼 안 받았으니 내가 참채면 살려준 거다. 너는 앞으로 더 처신 잘해야 한다. 그때 지수는 시어머니가 그저 아들이 처가 덕 본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걱정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늘 조심했다. 학원 일로 남편 기죽이지 않으려 애썼고 집안 살림 비용도 시어머니 앞에서 생색내지 않았다. 남편 회사가 어려워지면 메꿔주고 시어머니가 아파트가 불편하다고 하면 집을 알아봐주고 시누이가 힘들다 하면 용돈을 쥐어주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그녀의 양보를 몰랐던 게 아니었다. 그저 그 양보를 다음번에 더 큰 것을 뺏기 위한 당연한 시작점으로 여기고 있었을 뿐이었다. 변호사는 다시 소셜미디어 캡처 사진 몇 장을 탁자에 올렸다. 시누이가 올린 글들이었다. 하와이 거리의 벤치, 저렴한 여인숙 입구, 캐리어 위에 앉아 불평하는 시어머니의 옆모습. 시누이는 장문의 글을 써서 올케가 얼마나 잔인한지, 온 가족이 길바닥에서 자게 생겼는지, 돈 있는 여자가 제일 무섭다는 둥 험담을 늘어놓았다. 이런 캡처가 도움이 될까요? 지수가 물었다. 변호사가 답했다. 그들이 해외에서 카드 정지로 곤경에 처했다는 사실 자체가 직접적인 법적 가치가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메시지와 결합하면 상대방이 원장님께 가한 압박과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조정 과정에서 유리한 배경 설명이 되겠죠. 지수는 캡처 사진을 폴더에 넣었다. 그들이 비참해졌다고 해서 웃음이 나지는 않았다. 그저 자신이 정지 버튼을 누른 뒤 그 결과가 드디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돌아갔음을 확인할 뿐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남편은 결국 모르는 번호로 병원 유선 전화를 걸어왔다. 간호사가 병실로 전화를 연결해 주었을 때 지수는 어머니의 손을 닦아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고 숨소리는 평온했다. 지수는 문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병원 복도의 조명은 차가운 흰색이었고 정수기에서는 파란 불빛이 나오고 있었다. 지수야, 나야. 남편의 목소리는 아주 낮게 깔려 있었고 배경으로 시끄러운 바람소리가 들렸다.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지수는 한 손에 어머니의 젖은 수건을 든 채 벽에 기대어 섰다. 이혼하고 싶어.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남편이 헛웃음을 쳤다. 비웃음 섞인 차가운 웃음이었다. 너 미쳤어. 내가 병원 안 간 거 그것 때문에 그래? 너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우리 가족 너 때문에 제대로 된 호텔도 못 가고 개고생 중이야. 엄마는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셨고 아름이는 밤새 울었어. 내 마음이 시원하니? 우리 엄마 수술하던 날 당신들은 면세점에서 내 카드를 긁고 있었잖아. 지수가 말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우리 집 카드였잖아. 아니야. 지수는 젖은 수건을 손목에 걸치며 동요 없이 말했다. 내 명의의 카드야. 난 정지할 권리가 있어? 윤지수. 남편이 드디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말 그렇게 차갑게 하지 마. 부부 사이에 내 거가 어디 있어? 내 회사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성공하면 너도 기 살고 좋은 거 아니냐고. 당신 회사 3년째 적자잖아. 지수가 덧붙였다. 내 돈으로 구멍 메우고 내 서명까지 위조해서 내 집 담보로 당신 엄마 전세금 마련해 준 거. 도진 씨 그것도 다 나를 위해서였어? 전화기 넘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카트를 밀고 지나갔다. 카트 위 시약병들이 가늘게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지수는 그 침묵을 들으며 남편의 침묵이 더 이상 그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걸 느꼈다. 한참 뒤에야 남편이 부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서류 같은 건 내가 잘 몰라서 그래? 회사 투자 받을 때 절차가 복잡해서 아마 내가 예전에 사인해놓고 잊어버린 걸 거야? 난 잊어버린 적 없어. 지수가 잘라 말했다. 남편의 말투가 다시 강압적으로 변했다. 너 지금 감정적이야. 일단 우리 돌아가서 이야기해.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지수가 말했다. 변호사. 남편이 그 단어에 찔린 듯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집안일을 남한테 보여주겠다고? 나중에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지수는 병실 문에 달린 작은 창을 보았다. 어머니가 누워있고 하얀 얼굴 위로 조명이 내려앉아 있었다. 남편은 제 체면을 묻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묻고 싶었다. 어머니가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그에게 내 체면은 어디 있었느냐고. 하지만 묻지 않았다. 이제 남편의 대답 따위는 필요 없었으니까. 우리 엄마 방금 수술 끝내고 쉬셔야 해. 지수가 말했다. 앞으로 병원으로 전화하지 마. 그녀는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닷새째 되던 날 새벽, 시댁 식구 4명이 서울로 돌아왔다. 원래대로라면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와 쇼핑백, 여행 사진을 들고 왔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 공항 문을 나서는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은 이마에 떡져 붙어 있었고 겉옷은 캐리어에서 억지로 꺼낸 듯 구겨져 있었다. 시누이의 눈가는 해텄고 휴대폰 배터리는 바닥을 드러낸 채 끊임없이 투덜거렸다. 시아버지는 캐리어를 끌며 빚 갚는 사람 마냥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남편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셔츠 기대는 땀 자국이 선명했다. 택시가 마포 아파트 앞에 멈춰 서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기운을 차린 듯 했다. 들어가서 얘기해. 시어머니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년이 문이라도 안 열어주면 내가 오늘 이 동네 사람 다 듣게 그년 정체를 다 까발릴 테니까. 현관 보안 요원이 그들을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들을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에 비친 4사람의 얼굴은 처참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드디어 층수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먼저 달려나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 소리가 나더니 빨간불이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눌렀다.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시누이가 벽에 기대어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엄마, 번호 틀린 거 아냐? 내가 틀려.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여기서 산 게 얼마인데 번호를 틀려. 남편이 문 앞으로 다가와 자신이 기억하는 번호를 입력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다시 시도하자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날카로운 전자음이 고요한 복도를 메우자 옆집 문이 살짝 열리더니 중년 여성이 내다보고는 서둘러 문을 닫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점잖게 치는 듯 하더니 이내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다. 야, 윤지수. 이 독한 년아, 당장 문 열어. 시어머니의 비명이 복도 벽을 타고 울렸다. 우리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번호를 바꿔? 당장 안 열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그만해, 동네 사람 다 듣겠어.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들으라 그래.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게 해야 해. 남편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불통이었다. 관자놀이의 핏대가 선 그는 문을 발로 걷어찼다. 쿵소리와 함께 도어록 경보음이 더 크게 울렸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보안요원 2명과 관리실 직원이 나타났다. 보안요원이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했다. 이 선생님,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윤지수 씨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원을 노려봤다. 무슨 통보? 여긴 내 아들 집이야. 관리실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 아파트는 윤지수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 변호사의 통지에 따르면 이 선생님과 가족분들은 무단 침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계속 문을 파손하거나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냐며 서류를 낚아채 읽어내려가더니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부부가 사는 집에 왜 남편이 못 들어와? 그년 어디 있어? 나오라고 해. 보안요원이 시어머니를 차분하게 응시했다. 윤지수 씨는 여기 안 계십니다.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시어머니 뒤에 있던 시누이가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럼 우리 짐은요? 내 옷이랑 화장품 다 저 안에 있다고요. 지가 뭔데 우리 물건을 못 가져가게 해. 관리실 직원이 서류 다음 장을 넘겼다. 변호사 측에서 보내온 내용에 따르면 개인 물건은 시간을 예약해서 변호사나 관리실 직원 입회하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남편은 서류를 가로채 변호사 사무실 이름을 확인하더니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는 깨달았다. 지수가 단순히 화가 나서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집 안쪽에서부터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도려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물러나지 않았다. 캐리어 위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소리쳤다. 내 금쪽 같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년을 만나서. 친정엄마 아픈 게 대수야? 전 세계가 다 상주 노릇이라도 해야 하느냐고. 나와. 윤지수, 당장 나와. 옆집 문들이 다시 조금씩 열렸다. 복도 끝에서 지켜보는 사람, 휴대폰을 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평소 시어머니는 남들 앞에서 체면을 중시하며 명절마다 이웃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고상한 척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로 캐리어 위에 앉아 악을 쓰고 있었다. 그 모든 체면이 닫힌 도어록 너머로 사라져버린 꼴이었다. 보안요원이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김 여사님, 계속 이러시면 정말 경찰 부르겠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엄마, 일단 가요. 시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으려 버텼다. 가긴 어딜까?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어? 경기도 집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는데? 전세금 다 냈잖아. 남편의 얼굴은 더 심하게 일그러졌다. 복도에서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 집 전세금이 사실은 남편의 적금도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들의 효도도 아니었다는 것을. 지수 명의의 부동산에서 억지로 짜내 만든 돈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제 지수가 다 알아버린 이상 그 집의 재계약도 보증금도 대출도 모두 그들을 압박해오는 족쇄가 될 터였다. 시아버지가 굽은 허리로 캐리어를 챙기며 나직이 말했다. 일단 내 친구네 집으로 가자. 시어머니가 다시 욕을 퍼부으려 했지만 보안요원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팔을 거의 끌다시피 해서 엘리베이터에 태웠다.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시어머니는 열리지 않는 문을 향해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다. 윤지수, 너 천벌 받을 줄 알아라. 문은 대답이 없었다. 경보음이 멈춘 복도에는 오직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날 오후, 남편은 강남에 있는 학원을 찾아갔다. 학원 건물 앞에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들이 서 있었다. 유리문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벽에는 이달의 모의고사 설명회가 붙어 있었다. 지수가 동료 원장과 함께 일궈낸 이곳은 과장된 광고보다 안정적인 성적과 철저한 관리로 유명했다. 남편은 예전에 이곳에 오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데스크에서 학부모들에게 인사하며 자신이 윤 원장의 남편임을 은근히 과시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예약도 없이 로비로 들이닥쳤다. 데스크에 조교가 일어났다. 이 선생님, 원장님 오늘 안 계십니다.
예약 없이는 사무구역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남편은 선글라스를 벗어 데스크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 사람 나오라고 해 우리 집 문 잠그고 시어머니 길바닥으로 내몰고 자기는 여기 숨어 있으면 다야? 학부모 몇몇이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교복을 입은 학생 하나가 계단 입구에서 발을 멈췄다. 조교는 침착하게 내선 전화를 들었다. 보안 요원님, 1층 로비로 와주세요. 남편은 사무구역으로 들어가는 유리문을 밀치려 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어깨로 문을 들이받자 유리가 크게 흔들렸다. 조교가 뒤로 물러나며 경고했다. 이 선생님, 멈추세요.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다고? 남편이 비웃었다. 윤 원장지 집구석도 건사 못하면서 누굴 가르친다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측면 문에서 보안 요원 2명이 나타났다. 남편이 발버둥 쳤지만 요원 1명이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고 다른 1명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큰 소란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순식간에 로비가 조용해졌다. 한 학생이 옆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다. 저 아저씨 윤 원장님 남편 아냐? 학부모들의 시선이 변했다. 충격이나 동정보다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거리를 두려는 냉담한 시선이었다. 학원은 스캔들에 가장 민감한 곳이라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다.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꿇어앉게 된 남편은 자신이 이곳에서 소란을 피워 찾으려 했던 체면이 오히려 한 조각씩 발가벗겨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문 밖으로 끌어냈다. 경찰차는 금방 오지 않았지만 관리인이 이미 신고를 마친 뒤였다. 남편은 길가에 서서 등 뒤 유리문 안쪽에서 수없이 작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 맑고 정확한 그 소리는 그가 없어도 이 공간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지수는 평창동의 요양병실에서 어머니의 약 상자를 정리하다가 소식을 들었다. 이곳은 독립적인 간호와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다. 복도에는 두꺼운 카페트이 깔려 있어 휠체어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곳으로 옮긴 뒤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었다. 비록 많이 드시지는 못해도 앉아서 딸의 학원 이야기를 들어줄 정도는 되었다. 조교가 전화를 통해 상황을 보고했다. 원장님, 학부모님들께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잘 말씀드렸고 변호사님께도 전달했습니다. 지수는 약 상자를 닫으며 물었다. 애들이 놀라지는 않았니? 몇 명이 보긴 했지만 보안팀이 금방 처리했습니다. 오히려 학부모님들은 저희 관리가 철저하다고 좋아하시던걸요. 고생했다. 지수가 말했다. 오늘 퇴근할 때 데스크 비워두지 말고 출입 기록 다 저장해둬. 전화를 끊자 어머니가 지수를 쳐다봤다. 도진이가 학원에 가서 난동 부렸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며칠 전보다 조금 더 힘이 실려 있었다.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숨기지 않았다. 네, 아까 좀 시끄러웠나 봐요. 다 해결했어요. 어머니는 가만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 산등성이의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벽에 비친 그림자가 일렁였다. 지수야,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예전에 너를 참 많이 힘들게 했구나. 지수가 고개를 들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손등에 주삿바늘 자국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내가 이미 결혼했으니 내가 시댁 험담을 하면 내가 중간에서 곤란해질까 봐 늘 조심했단다. 내가 집에 올 때마다 살이 빠진 걸 보고도 그저 밥만이 먹으라고만 했어. 혹시라도 엄마가 내 선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 봐 겁이 났거든. 지수는 약 봉투를 쥐고 있던 손을 멈췄다. 어머니가 이어갔다. 사실 수술 받기 전날 간호사들이 내 남편 안 왔다는 소리 하는 거 다 들었단다. 그래도 묻지 않았어. 내가 또 그 사람 대신 변명하게 만들까 봐 엄마가 너를 혼자 너무 많이 변명하게 뒀구나. 지수는 약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침대 옆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컵을 가까이 옮겨주었다. 물이 조금 식어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물로 다시 채워 컵을 건넸다. 아주 천천히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확인하듯 움직였다. 엄마, 지수가 말했다.
앞으론 저 때문에 곤란해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았다. 지수는 더 이상 긴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컵을 건네고 손등으로 컵 벽면의 온도를 가늠해 보았을 뿐이다. 어머니는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컵을 다시 내려놓았을 때도 어머니의 손가락은 여전히 컵 언저리에 머물러 있었다. 이혼 조정 기일이 되던 날, 날씨는 맑았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남편은 짙은 색 수트를 입고 수염을 깔끔하게 깎은 채 나타났다. 머리 모양도 다시 매만진 모습이 예전의 체면을 회복하려는 듯 보였다. 시어머니는 당사자가 아니라 조정실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복도를 끊임없이 서성거리며 문틈을 엿보았다. 시누이는 오지 않았다. 듣기로는 하와이에서 빌린 돈 독촉 때문에 밤낮으로 선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쁘다고 했다. 뜨거운 국물에 손목을 떼어 화상 자국이 남았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지수는 반대편에 앉아 회색 코트를 입고 서류 가방 하나만 앞에 두었다. 한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자료들을 정연하게 분류해 놓았다. 조정위원이 먼저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남편 쪽 변호사는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혼인 기간 동안의 공동생활, 남편의 사업적 기여, 아내의 경제적 능력을 강조했다. 학원이 비록 지수의 명의지만 혼인 후 수익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분할 시 남편의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기여라는 단어가 나오자 허리를 더 팽팽하게 폈다. 조정위원이 지수 쪽을 보았다. 한 변호사는 서두르지 않고 서류 몇 장을 제출했다. 저희는 상대방의 학원에 대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학원은 윤지수 씨가 혼인 전 공동 설립한 것이며 혼인 후 운영 또한 윤 씨와 공동원장이 실질적으로 도맡아왔습니다. 이도진 씨는 교육이나 경영, 투자에 전혀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씨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윤 씨의 계좌와 신용 한도에서 자금을 수시로 가져가 개인 회사의 손실을 메우고 본가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다. 그건 부부 사이에 서로 돕는 차원이었죠. 조정위원이 제지했다. 대리인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한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다. 또한 이 담보대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상의 서명은 윤지수 씨 본인의 필적이 아닙니다. 이미 필적 감정을 신청했고 금융기관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도진 씨는 서명을 위조해 담보를 설정하고 그 자금으로 본인의 모친인 김 여사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가사 비용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윤 씨의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입니다. 남편의 안색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 지수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탁자 위에 그 복사본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빛 아래로 드러난 오래된 빛창부를 보는 기분이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남편과 귓속말을 주고받았지만 남편은 참지 못하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위조라는 단어는 너무 심하잖아. 그때 다 가족끼리 합의된 거였어. 지수야, 너 기억 안 나? 엄마 집 재계약해야 한다고 어른들 편히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말했었잖아. 지수가 고개를 들어 남편과 눈을 맞췄다. 남편은 그녀의 시선에 말을 멈췄다. 그는 예전에 늘 이런 상황에서 지수야라고 이름을 부르며 사실관계를 감정의 영역으로 끌고 가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조정실이다. 변호사와 조정위원, 그리고 모든 기록이 남는 자리였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식탁 위의 대화처럼 그냥 사라져주지 않았다. 난 동의한 적 없어. 지수가 말했다. 남편의 손이 탁자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너 지금 와서 왜 그래? 그날 난 학원 학부모 설명회 중이었어. 지수는 가방에서 출근부와 회의 기록 한 장을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다. 저녁 7시부터 10시 반까지였고 학부모들의 서명과 CCTV 기록, 강의 자료 배부 일지가 다 남아있어. 대출 서류상의 서명 시각은 같은 날 저녁 8시 40분이더군. 도진 씨, 내가 무슨 수로 동의를 해? 남편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조정실 안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조정위원은 자료를 훑었고
상대 측 변호사는 서류 넘기는 속도가 빨라졌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상황을 눈치챘는지 문 너머로 소리쳤다. 도진아. 직원이 얼른 나가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주었다. 지수가 이어갔다. 당신 회사를 위해 내가 몇 번이나 돈을 해줬는지 자료에 다 있어. 시어머니 아파트를 위해 내가 어떤 비용을 냈는지도 다 있고. 부부 관계였기에 내가 자발적으로 감수했던 부분까지는 부정하지 않을게. 하지만 서명 위조, 대출 은폐, 그리고 우리 엄마 수술하던 날 내 카드로 해외 쇼핑을 한 건 부부 사이의 도움이 아니야. 남편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버렸다. 무언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지수는 예전처럼 그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당신이 그랬지. 부부 사이에 너무 따지지 말자고. 지수가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래서 이제 법과 변호사에게 따져달라고 부탁하는 중이야. 남편의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늘 혼란을 틈타 이득을 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정교한 표표 앞에 서게 된 자의 당혹감에 가까웠다. 조정은 그날 바로 끝나지 않았다. 현실의 절차는 드라마처럼 한마디에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필적 감정, 재산 보전, 채무 확인, 이혼 조건 등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남편은 조정실을 나서며 장문의 판결문 사본을 들고 넋이 나간 듯 벤치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신우이는 야간 근무 중이었다.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신용등급 하락 통보가 다시 떴다. 하지만 그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다. 이제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수가 법원 계단을 내려올 때 한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다. 손해배상과 대출 분쟁은 계속되겠지만 이혼 절차는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좀 쉬세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뒤 지수는 판결문을 가방에 넣었다. 휴대폰에 남편 번호로 된 채무 미납 알림이 시스템 메시지로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바라보다가 남편의 번호를 삭제했다. 이어 시어머니, 시누이, 시아버지의 번호도 가족 그룹에서 지워버렸다. 모두를 차단하지는 않았다. 변호사는 대리인을 통해 연락할 채널은 열어두어야 한다고 했다. 지수는 그저 그들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목록에서 빼냈을 뿐이다. 비어버린 목록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학원 비상 연락망만 남았다. 그녀는 그룹의 이름을 필요한 전화로 바꾸었다. 오후에 그녀는 마포 집으로도 학원으로도 가지 않았다. 대신 요양병실로 향했다. 어머니는 오늘 드디어 죽 대신 아주 부드러운 밥을 드실 수 있게 되었다. 간병인이 작은 식탁 위에 식판을 놓아주었다. 지수가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스스로 숟가락을 들려 애쓰고 있었다. 손목에 힘이 부족해 숟가락이 반쯤 올라오다 흔들거렸다. 지수가 다가가 예전처럼 받아들어 먹여주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살짝 피했다. 내가 해볼게. 어머니가 말했다. 지수는 손을 멈췄다. 어머니는 다시 숟가락을 밥그릇에 넣었다. 동작은 느렸고 밥알이 몇 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고 딸이 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한참 만에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은 어머니는 삼킨 뒤 가늘게 숨을 내쉬었다. 지수는 옆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판결문이 아니라 요양병동의 간호 일정표였다. 예전에는 지수 혼자서 다 채웠던 빈칸들이 보였다. 그녀는 저녁 시간대에 간호 일정을 간병인, 학원 강사, 자신이 올 수 있는 시간으로 다시 나누어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오후 빈칸에는 아무의 이름도 적지 않았다. 어머니가 보더니 물었다. 그날 오후에는 아무도 안 오니? 지수는 볼펜 뚜껑을 닫아 일정표 옆에 놓았다. 그날 오후엔 엄마는 재활실 가시는 시간이에요. 지수가 말했다. 전 학원에서 공개 수업 참관 가야 하고요. 새로 오신 선생님 첫 수업이라 제가 뒤에서 지켜봐야 하거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 한 숟가락을 떴다. 이번에는 숟가락이 조금 더 안정적이었다. 창밖복도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작은 식탁 위, 그 일정표를 지수가 어머니 손 곁으로 밀어주었다. 어머니는 밥을 다 드신 뒤
펜을 들어 일요일 산책한 옆에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적어 넣었다. 엔드.